안녕하십니까.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 박경훈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입출식 예금, 적립식 예금, 거치식 예금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예금 상품 세일즈 학습 모듈 마지막 차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되는데요. 그와 관련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양도성 예금 증서 CD죠. 이 CD의 등록 발행 제도를 한번 살펴보고요. 끝으로 앞에 입출식 예금, 적립식 예금 할 때 봤던 것처럼 거치식 예금 개설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생기는 이자,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받게 되는 배당소득을 합쳐서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다른 소득들과 합해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금융소득하고 다른 소득하고 합하게 되면 금액이 커집니다. 그럼 금액이 커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다른 소득 합치는 제도를 만드는 거죠. 이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자를 받거나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게 되면 거기서 그냥 세금을 떼내고 맙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를 하고 끝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합해서 세금을 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 과연 어떤 소득에 대해서 나라가 세금을 매길까?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방 보셨던 것처럼 이제 종합소득이라 그래가지고 6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당연히 세금이 매겨집니다. 방금 보셨던 이자 소득이 첫 번째가 있고요. 어떤 경우냐면 예금을 했거나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럼 이자를 받게 되죠. 그 이자 소득이 한 가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배당을 받습니다. 단기 순이익 중에 띄어서 이 배당 소득이 두 번째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내가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운영했다. 그래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깁니다. 네 번째는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달지 이런 경우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연금을 받는데 그 연금에 대해서도 사실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예를 들면 뭐 복권에 당첨됐다. 그래서 이런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죠. 이런 부분을 기타소득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이자 소득부터 기타 소득까지 6가지의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 배당 소득이 합해서 2천만 원이 넘으면 다른 6가지 소득을 다 합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퇴직금 같은 퇴직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고요. 부동산을 판매하고 이득을 남겼을 때 이런 양도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는 소득들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이 6가지 소득을 다 더해서 계산하는 종합소득이 있고, 종합과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류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제목을 좀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종류별로 따로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분류과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뒤에 보시는 분리과세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종류에 따라서 따로 한다. 그래서 분류과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것처럼 6가지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것이 분류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두 소득은 뭐 금액이 많다 그래서 위에 종합소득이 합해진다거나 그러지 않고 따로 계산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분리과세가 있는데요. 요거는 앞에 보셨던 6가지 종합소득 중에 뭐 금액이 적거나
이자나 배당이 2천만 원이 안 되거나 그러면 따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원천징수하고 끝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6가지를 다 합하지 않고 따로 한다. 그래서 분리과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비과세가 있죠.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거. 이런 세금 과세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금방 제목에서 보셨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그래서 위에 1번에 보시는 것처럼 6가지 소득을 합한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매기지 않으니까 종합소득은 들어가지는 않겠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업 저축이자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쭉 보시면 공통적인 건 서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거나 생계에 필요하거나 나의 노후에 필요하거나 주택을 마련하는데 필요하거나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앞서 보셨던 분리과세죠. 그러니까 금액이 크게 많지 않아서 종합소득이 합하지 않고 그냥 이자를 내줄 때 원천징수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런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4가지 중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두 번째 항목인데요. 10년 이상 장기 채권 이자, 요거는 30%만 원천징수하고 그냥 끝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뒤에 이제 세율을 보겠습니다만 40%가 넘어가는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 싶겠죠. 그런 경우에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또 30%만 원천징수하고 안 받을게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 장기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6가지 그 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 종합 신고를 할 건데요.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합쳐서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가지 그 소득들을 합해서 세금을 매길 때 과연 그 세율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세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구간은 1,200만 원 이하일 때, 그때는 6%의 세율을 매깁니다. 두 번째는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까지는 15%의 세금을 매기는데요. 그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면 누진공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24%, 그 다음 구간에서는 35%, 그 다음 구간은 38%, 그 다음 구간은 40%가 넘습니다. 이 끝이 아니라 5억 원이 넘어갈 때는 42%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다 더했더니 종합소득을 다 더했더니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세금이 적용될까요? 이게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세 번째 구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세율이 적용되죠?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5천만 원 곱하기 24% 그냥 이렇게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5천만 원 중에 1,200만 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아마 3,400만 원이 될 겁니다. 3,400만 원까지는 15%를 적용하고 그럼 아마 우리가 5천만 원이라고 했으면 이제 400만 원이 더 넘어갈 거예요. 그럼 4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24%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또 넘어가면 또 그 다음 넘어가는 금액만큼 그 다음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때 그러면 구간마다 특히 이제 소득이 많아질수록 구간마다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른쪽 끝에 보이는 누진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5천만 원이면 24%를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간마다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5천만 원 곱하기 24%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누진 공제를 빼주면 돼요.
그럼 이 누진공제 개념이 뭐냐? 만약에 24%를 바로 적용하면 1,200만 원하고 3,400만 원은 처음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구간은 한 18% 정도, 두 번째 구간은 9% 정도 세율이 많이 부과되죠. 이거를 미리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초과되는 금액만큼. 그래서 계산을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계산해 놓은 금액, 그걸 누진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을 바로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간단하게 세금이 계산되죠. 다음은 이제 앞서 봤던 양도성 예금증서 CD의 등록 발행 제도입니다. 등록 발행 제도라는 건 뭐냐면 양도성 예금증서, 즉 우리가 가서 예금을 가입하고 증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 실물을 예금자가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사채 등록부라는 그 서류에 등록만 해놓으면 내 거다라는 게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거래가 그냥 되는 거고요. 그걸 등록 발행제도라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도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래서 그 주식 종이로 된 실물을 가지고 오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등록 발행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등록 발행제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증권 예탁 결제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걸 등록 발행 제도를 주로 하는, 여기에 등록하는 개별 등록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등록하는 은행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 발행 제도를 이용해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사거나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앞서 우리가 볼 때 CD는 무기명식이었어요. 근데 등록 발행을 하게 되면 내 이름이 적힙니다. 그래서 기명식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름으로 질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 설정될 수도 있고요. 예금잔액증명서 이런 것들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금과 비슷해지는 거죠. 또 중도 해지가 불가한 건 등록 발행 제도가 아닌 경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발행할 때 수수료를 주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CD 등록 발행 제도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차원에서 입출식, 적립식과 마찬가지로 거치식 예금도 은행원이 고객한테 예금을 개설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어떤 경우에 은행원이 거치식 예금을 고객한테 권유하는지 그 사례를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정기예금을 어떤 경우에 은행원이 고객한테 추천을 하느냐. 첫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이 고객이 목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을 보니까 모험을 막 즐기기보다 원금을 지키면서 이자가 조금씩 또박또박 나오는 거를 원한다. 이런 성향이다. 그럼 이제 그런 사람한테 정기예금을 권유해주면 좋겠죠. 이제 두 번째는 퇴직금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시기에 이 금액을 거기다 쓰겠다라고 확정된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까지는 약간 기간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자 받으세요 하고 거치식 예금을 권유하면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원래 이자 말고 그 지점에서 좀 더 줄 수 있는 우대금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활용해서 세일즈를 하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이제 자격이 된다면 비과세 같은 걸 적용할 수 있도록 은행원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훨씬 세일즈에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거치식 예금은 만기가 지나면 이자가 2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재예치가 될 수 있도록 은행원이 고객을 도와주면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더 거치식 예금을 잘 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세일즈 할 때 은행원이 좀 감안을 해서 고객들한테 세일즈 하면 다른 절차들은 입출식 예금이나 거치식 예금, 적립식 예금과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만 조금 차이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앞에서 봤던 ELD라고 말씀드렸죠. 주가지수 정기예금도 어떤 경우에 추천을 하느냐 보겠습니다. 정기예금은 이자가 안정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수익이 너무 적어. 그런 불만을 가진 고객이 있다 그러면 그런 고객을 타겟으로 해서 권유하기 좋은 예금이죠.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원금 손실은 진짜 원금을 까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떼서 그걸 이제 주가지수 옵션 같은 데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자라든지 살짝 떼어낸 그 원금은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고객한테 꼭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LS나 ELF에 비해서 ELD는 뭐 수익이 크게 나진 않은 망정 예금자 보호의 제도에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이라는 거.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면 ELS나 ELF에 비해서 훨씬 세일즈하기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예금 상품 세일즈와 관련된 학습 모듈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체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기회가 되면 다른 학습 모듈과 관련돼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